안녕하세요. 1번 물리학 제9주 강의 2교시 할 차례가 됐죠. 우리 지난 1교시에 어디까지 했습니까? 맥스웰 방정식을 드디어 만들었습니다. 전자기 현상의 기본 법칙 4개를 맥스웰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이것을 맥스웰 방정식이라고 부를 때는 미분 방정식의 형태로 표현한 4개의 법칙이라고 했죠. 그리고 지난 제1교시에 우리가 적분 형태로 표현된 전기현상과 자기현상의 기본 법칙을 무엇을 이용을 해서 미분 방정식 형태로 바꿨습니까? 바로 스톡스 정리하고 다이버전스 정리를 이용했죠. 그래서 4개의 이런 맥스웰 방정식을 이렇게 이제 도달했는데, 지난 시간에 이미 잠깐 소개한 것처럼 맥스웰은 물리학자 중에서 1등 뉴턴, 2등 아인슈타인, 그 다음에 3등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맥스웰은 전자기학을 통폐합했다. 그리고 전자기학의 기본 법칙이 그냥 맥스웰 방정식이다. 사실 이거 누가 다 발견했어요? 쿨롱이 발견하고 사바로가 발견하고 패러데이가 발견한 거를 이걸 맥스웰 방정식이다 그런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 4개를 이렇게 미분 방정식 형태로 써놓으니까 뭔가 전기장에 대한 다이버전스, 자기장에 대한 다이버전스, 자기장에 대한 컬, 전기장에 대한 컬의 방정식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게 그럴듯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맥스웰이 3등까지 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전자기 현상에서 이 4개의 방정식을 딱 보고서 이 중에 하나가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을 찾아냈어요. 이거 실험으로 다 발견된 법칙들인데, 실험하지 않고 이렇게 정리해 놓고 보니까 하나가 뭐가 좀 이상했습니다. 무엇에 의해서? 대칭성에 의해서.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떤 것이 잘못됐을 것 같습니까? 여기 0이 있으니까 여기가 좀 잘못된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사실은 뭐였냐면, 이 패러데이 법칙이 뭐였습니까? 자기장이 변하면 전기장이 생기는 만들어지는 현상이죠. 이건 그냥 전류 분포나 움직이는 전하나 전하 분포 이거 상관없이 자기장이 변하면 전기장이 생기는 법칙입니다. 자, 요건 전기장이 생기는데, 요건 전류가 전기장을 만들었죠. 여기에 전류가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전기장이 변하면 자기장이 생긴다 라고 하는 그런 항력이 하나 더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암페어 법칙인데, 암페어 법칙을 실험하지 않고서도 이건 좀 수정해야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냈는데, 이걸 수정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면서 새로운 현상도 찾아냈습니다. 그 새로운 현상을 뭐라고 부르냐면 변이전류라고 부르고, 이 변이전류는 영어로는 디스플레이스먼트 커런트입니다. 변이는 무엇입니까? 역학에서 위치 벡터가 물체가 이동하면 처음 위치 벡터에서 나중 위치 벡터까지 그린 게 이게 변이죠.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 전자기 현상에 대한 이론을 만들 때 전자기 현상의 원인은 물질 속에 들어있는 전하였는데, 물질 속의 구조를 전혀 모르던 때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많은 현상들을 설명하면서 뉴턴 역학에서 나온 그런 용어들, 그런 것들을 빗대어서 설명했습니다. 이것도 바로 뉴턴 역학에서 나온 변이를 빗대어서 변이전류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암페어 법칙은 어떤 것인데 어떻게 수정했는지 보겠습니다. 진짜 그렇게 수정하는 게 아주 그럴듯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암페어 법칙은 무엇입니까? 여기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 이 전류 주위에다가 어땠습니까? 폐역선을 아무렇게나 그릴 수가 있었죠. 폐역선을 이렇게 그리면 우리 무엇을 계산합니까? 그 폐역선에 대한 서큘레이션을 계산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폐역선 만들었어요. 그러면 서큘레이션을 구했다고 하는 것은 그 폐곡선을 따라서 자기장을 선적분한 거, 이게 서큘레이션이었죠. 그리고 암페어 법칙은 이것이 무엇과 같다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렇게 폐곡선 내부를 흐르는 총전류에다가 뮤제로를 곱한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 암페어 법칙이고, 총전류는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저 폐곡선에서 거기를 지나가는 전류 밀도를 면적분하면 되죠. 이 경우에는 전류가 도선에만 지나가니까 그 도선의 전류 I가 바로 그 총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암페어 법칙은 뭐냐면, 서큘레이션은 이 I1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이 I1이라고 표시한 건 지금 여기다가
그 면을 갖다가 요거 첫 번째 면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암페어 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 면을 이거 하나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암페어 법칙을 적용할 때, 면적분할 때, 총전류를 구할 때 그 면은 조건이 뭐냐면 가장자리가 이 폐곡선인 거예요. 이 가장자리가 폐곡선이, 이 S1은 어떤 게 폐곡선인 게 지금 여기 가장자리가 폐곡선인데, 이거는 여기에 지금 가장자리를 지나는 평면을 이렇게 구했죠. 자, 이런 면을 곡면으로 만들어도 됩니다. 가장자리만 폐곡선이면 되겠어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자, 이 S2라고 하면 이것도 역시 암페어 법칙에서 이 면도 그대로 이용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면, 다른 면 S2를, 그렇지만 S1하고 무엇이 똑같습니까? 가장자리는 똑같은 폐곡선 C다라고 하는 건 똑같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 폐곡면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 보겠습니다. 이 폐곡면 S1과 S2로 했을 때 우리 암페어 법칙이 어떻게 되는지 보겠어요. 자, 그러면 암페어 법칙 할 때 서큘레이션 구했는데 서큘레이션 똑같죠. 폐곡선이 안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S2를 지나가는 총전류를 구하면 어떻습니까? S2를 지나가는 총전류는 S2 두 번째 저 면에 대해서 이 면적분을 한 것인데, 그때도 역시 어떻습니까? 전류는 저거 하나밖에 없죠. 이 전류는 I죠. 그래서 I1과 I2는 똑같기 때문에 역시 이 경우에도 요 뭡니까? 암페어 법칙이 그대로 성립한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서큘레이션은 뮤제로 I1이나 I2나 같으니까, 다시 말하면 이 경우는 폐곡선 C가 경계인 면은 어떤 면이건 어떻게 면을 그리건 간에 암페어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았는데, 어떤 경우도 있을 수가 있냐면 여기 회로에 또는 도선에 무엇을 연결할 수도 있냐면 축전기를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축전기라고 하는 건 도체판 두 개를 나란히 놓은 것인데, 이 축전기에 전류를 회로에 연결하면 전류가 오면 어떻게 되냐? 축전기에 대전된 전하가 점점 증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축전기를 연결했으면 선이 이렇게 뚝 끊어졌지만, 뚝 끊어졌더라도 전류가 흐르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겠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전류 이렇게 흐르면 여기에 있는 전하가 점점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 전류와 저 전하 사이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전류는 dt분의 dq, 저 q가 지금 점점 증가하는 비율이죠.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q죠. 이 마이너스 q, dt분의 d 마이너스 q, 이것이 전류가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전류하고 똑같기 때문에, 자, 여기에 있는 그 축전기 에 대전된 전하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면, 그러면 전류가 계속 흐른다고 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 가우스 법칙을 이제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서큘레이션은 어떻게 되냐면, 서큘레이션은 여기 폐곡선 C를 따라서 가는 자기장에 대해서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서큘레이션을 우리 이렇게 구해 놨습니다. 자, 이렇게 구해 놨고, 그 다음에 여기 S1이라고 하는 면에 대해서, 이게 폐곡선 C가 경계인 면이죠. 이 면에 대해서 우리 총 전류를 구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 여기 S1을 지나가는 거 보니까 I가 지나가죠. 그래서 이 총 전류는 I1은 뭐냐면 이 I가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 암페어 법칙이 성립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이번에는 폐곡면을 아까처럼 어떻게 만드냐면, 여기 폐곡선이 가장자리긴 하지만 여기에 컵 안쪽과 같은 이렇게 만들어 보겠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그러면 이 폐곡면을 지나가는 총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 이렇게 구하는데, 여기 전류 밀도를 면적분하죠. 근데 여기에는 지금 전류 밀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류 밀도가 없죠. 지금 저기는 눈에 안 보이죠. 전류는 어때요? 도선을 통해서만 흘렀죠. 그래서 이건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I2는 0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이 경우에는 분명히 S1에서 구한 총전류와 S2에서 구한 총전류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암페어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데, 이런 경우에도 암페어 법칙이 옳아야지 된다, 성립해야지 된다라고 맥스웰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걸 하기 위해서 암페어 법칙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맥스웰이 수정한 암페어 법칙은 어떻게 생겼냐면, 자,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에다가 서큘레이션이 있으면 서큘레이션은 무엇과 같으냐면 뮤제로 i였죠. 근데 여기다가 한 항을 더 집어넣습니다. 여기 뮤제로 하고서 i제로 dt분의 d파이, 이 파이는 전기장 선속이 되겠어요. 자, 요거를 갖다가 적분 형태로 바꿀 것 같으면 뭐가 되냐면, 나중에 바꿔도 되겠어요. 적분 형태로 바꿀 것 같으면 이거는 컬 E는 뮤제로 J라고 하는 원래의 암페어 법칙에다가 요항, 컬 B는 뮤제로 J에다가 뮤제로 하고 입실론 제로 파셜 T분의 파셜 E를 하나 더한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전기장 선속에서는 전기장 선속은 면에 대해서 전기장을 적분하는 것이니까 위치 이 좌표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한 미분이 그냥 dt분의 d 이렇게 되는데, 이 경우에 전기장은 여기 독립변수가 r도 있고 t도 있고 그렇죠. 이건 적분하기 전이니까. 그래서 여기 t로 미분할 때 파셜 t분의 파셜 e 이렇게 쓴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런 항을 하나 더 집어넣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항이 바로 무슨 항? 요 항에다가 이름을 변이전류 밀도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암페어 법칙을 이렇게 이제 수정을 했고, 어떻습니까? 암페어 법칙에서 우변의 첫째 항을 볼 것 같으면 뮤제로 곱하기 전류 밀도였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복잡하게 뮤제로 곱하기 뭐 썼는데, 이 뮤제로 곱하기 뭐가 우리 차원 분석으로 뭘 알 수가 있습니까? 두 개가 똑같이 더해놨으니까, 뮤제로도 똑같이 있으니까 여기에 입실론 제로 파셜 t분의 파셜 e도 차원이 무엇과 같아야 되겠어요? 전류 밀도와 차원이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변이 전류 밀도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걸 변이 전류로 정의를 했는데, 이 변이 전류로 정의한 건 변이 전류 밀도는 정의한 건 자 이렇게 정의한 거예요. 그래서 수정된 암페어 법칙 이거 갖다가 변이 전류 밀도 이렇게 쓰고 여기에 JD 이렇게 표시했어요. 그래서 수정된 암페어 법칙은 어떻게 생긴 거나 마찬가지냐면 서큘레이션은 그래서 이 컬 B는 뮤제로 J하고 더하기 JD 한 것이에요.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적분을 하면 적분 형태로 표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서큘레이션은 뮤제로 I 더하기 ID. 이건 변이 전류, 총 변이 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변에 전류하고 변이 전류를 더하면, 그러면 암페어 법칙이 여기에 축전기를 연결해 놨건 안 놨건 항상 성립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변이 전류 밀도가 도대체 무엇인지, 진짜 이게 전류 밀도라고 생각해도 좋은지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변이 전류 밀도는 요거 전기장이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기장이 변하지 않으면 변이 전류 밀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0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이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냐면 여기에 이렇게 축전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축전기가 있으면 축전기 판에 전하가 대전되어 있으면 그 안에 이제 전기장이 생깁니다. 근데 전류가 이렇게 들어올 것 같으면, 여기 축전기로 전류가 들어올 것 같으면 전하가 대전된 전하가 점점 더 많아진다고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가운데 있는 전기장이 점점 세지겠죠.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전기장하고 이 전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보겠어요. 그래서 전하 Q가 대전된 평행판 축전기 내부의 전기장의 세기는 우리 앞에서 했었죠. 평행판 축전기 내부의 전기장은 어떻게 구했습니까? E는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이렇게 구했죠. 그리고 시그마는 뭐였어요? 면전화 밀도였죠. 그 면전화 밀도는 어떻게 구한 거예요? S분의 Q, S는 평행판 축전기의 넓이입니다. 요거 S분의 Q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기장이 이렇게 되니까 요것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변이 전류 밀도가 어떻게 정의됐었어요? 이게 입실론 제로 하고서 파셜 t분의 파셜 e 이렇게 정의가 됐었죠. 그러니까 요 전기장 가지고 여기다 대입하겠어요. 그래서 파셜 t분의 파셜 e 할 것 같으면 여기에 파셜 t분의 파셜 e 했는데 요걸 그렇게 미분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시간에 의존하는 건 뭐가 있습니까? 여기 전기장 중에서 전기장이 입실론 제로 s분의 q 이랬는데, 이때 입실론 제로는 상수죠. 안 변하죠. 그 다음에 이 경우에 s는 어떻습니까? 평행판 축전기의 넓이죠. 이거 안 변하죠. 지금 뭐가 변합니까? Q만 변하죠. 대전된 전하는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왜? 전류가 연결됐으니까 전류 I가 지금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이 전하가 그 변화하는 비율이, 즉 dt분의 dq가 바로 뭐하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바로 전류하고 똑같다 하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요거를 그대로 쓸 것 같으면 여기에 t하고 관계없는 거 앞으로 빼면 어떻게 됩니까? s 여기 입실론 절은 지워지고 s분의 1 dt분의 dq 이렇게 되죠. 근데 dt분의 dq가 바로 뭐예요? i죠. 그래서 이거 s분의 i니까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전류 밀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전기장이 변하면 효과적으로 그것은 무엇과 같으냐면 전류가 흐르는 것과 같은데 실제로 전하가 이동하는 전류가 아니죠. 전기장이 변화하는 전류죠. 이것을 갖다가 변위 전류다, 변위 전류 밀도다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변위 전류 밀도를 도입할 것 같으면 수정된 암페어 법칙이 그대로 성립하는지, 아까 축전기가 있을 때도 역시 성립하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도선이 있고 축전기를 이렇게 연결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폐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 폐곡선에 대해서 서큘레이션을 이렇게 구해놓고 이 폐곡선에 대해서 서큘레이션은 아까 보니 똑같죠. 그리고 총전류를 구하는데 한 번은 S1에 대해서 한 번은 S2에 대해서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S1을 지나가는 전류 밀도를 적분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류 밀도를 적분할 때 여기에 J 더하기 JD를 이제 적분하는데 이때 이 부분에서는 J가 얼마입니까? J가 바로 저 I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 J를 다 더할 것 같으면 뭐가 되면 I가 되는데 JD는 어때요? 자, 전기장은 축전기에서 만들어진 전기장은 어디만 있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지난 1교시에서 배웠습니다. 여기 축전기 내부에만 있죠. 여기는 전기장이 없죠. 그래서 여기는 변위전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변위전류는 여기서는 0이니까 우리 어떻습니까? 요거 0이면 저 실제 전류 밀도를 적분할 것 같으면 I1은 I의 스몰 I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두 번째로 이번에는 저 컵같이 S2를 만들겠어요. S2는 어디를 통과해요? 축전기, 평행만 축전기 내부를 통과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S2를 지나가는 전류 밀도를 적분하기 위해서 자, 요거 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J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J는 도선에만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J가 0이죠. 그리고 아까 본 것처럼 저 JD를 변위 전류 밀도를 적분하면 뭐가 돼요? I하고 똑같아지죠. 그래서 여기서도 I2도 역시 I이기 때문에 두 경우 전부 다 어떻습니까? 자, S1으로 구한 경우나 뮤제로 I1으로 구한 경우나 S2로 구한 경우나 뮤제로 I2로 구한 경우나 어떻습니까? I1과 I2가 같으니까 암페어 법칙이 항상 성립하는 것을 우리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암페어 법칙을 수정해야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맥스웰 방정식은 이렇게 암페어 법칙을 수정한 미분 방정식 4개가 이제 맥스웰 방정식이 되고 전자기학은 무엇을 해서 풀이를 구하냐면 이 맥스웰 방정식을 풀면 되겠어요. 맥스웰 방정식은 미분 방정식이죠. 그럼 미분 방정식은 풀면 되는데 미분 방정식은 무엇의 함수로 구한다고 그랬어요? 종속 변수를 독립 변수의 함수로 구한다고 했죠. 그래서 전기장과 자기장이 맥스웰 방정식의 종속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 전기장과 자기장을 맥스웰 방정식을 풀어서 이제 구하면 전자기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다. 마치 뉴턴력학의 문제는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풀면 모두 다 해결되는 것처럼 전자기에 대한 문제는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맥스웰 방정식을 풀면 전부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 4개의 기본 법칙이 있을 때 적분 형태로 있을 때는 가우스 법칙을 적용을 해서 이제 전기장을 구하려면 어때야 됐습니까? 폐곡면을 이제 적당하게 만들 수 있도록 전하가 대칭해야지만 됐죠. 근데 이런 미분 방정식 형태로 만들어 놓으면 그 전하가 대칭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풀 수가 없어요. 풀 수가 있어요. 어널리틱한 방법으로 풀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컴퓨터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미분 방식 푸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쫙 돌리면 순간적으로 답이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맥스웰 방정식을 풀려고 하는 과정에서 맥스웰이 전자기파의 존재를 예언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서 배운 파동을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파동은 무엇이 파동이었냐면 파동 방정식을 만족하는 것이었죠. 파동은 무엇이 전달되는 것이었습니까? 진동이 전달되는 것이었어요. 진동은 무엇이었습니까? 한 물체가 제자리에서 똑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거였죠. 제자리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진동 중에서 특별한 진동이 있었습니다. 그 진동을 뭐라고 그랬어요? 단순 조화 진동이라고 그랬죠. 이 단순 조화 진동은 간단하게 식으로 표현이 되고 모든 진동을 서로 다른 단순 조화 진동들의 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이 단순 조화 진동으로 일반적인 진동을 표현하는 방법,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표현하냐면 바로 여러분이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후리의 급수를 가지고 그렇게 이제 단순 조화 진동을 이용을 해서 일반적인 진동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자, 이 단순 조화 진동을 정의를 한다면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변이가 시간에 대해서 사인 또는 코사인 함수로 변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식으로 표현하면 이거 우리 앞에서 다 배운 겁니다. 어떻게 돼요? 사인 하고서 주기가 t면 한 주기가 돌아가면 사인 함수의 주기는 2파이니까 여기에는 시간이 주기가 되면 2파이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t분의 2파이 t 이렇게 할 것 같으면 t에다가 주기를 집어넣으면 2파이가 되니까 요거 단순 조화 진동을 표현한 식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t분의 2파이 이렇게 복잡하게 쓰는 것보다 요거를 한꺼번에 한 글자로 쓰는 게 좋죠. 이렇게 한꺼번에 무슨 글자로 씁니까? 오메가라는 글자로 쓰는데 이 오메가가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각진동수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우리 똑같은 주기인데 주기의 역수를 진동수라고 하고 여기다가 여기 주기의 역수 진동수에다가 2파이를 곱한 걸 각진동수라고 해서 이런 식들이 성립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았었습니다. 자, 그러면 파동은 어떻게 됩니까? 파동은 진동이 전달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파동은 뭐였냐면 여러 물체가 인접한 여러 물체가 진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다 똑같이 진동을 할 것 같으면 이거 파동이 아니었죠. 약간의 차이를 두면서 진동이 전달되는 거였죠. 그래서 여러 물체들 사이에서 인접한 진동이 전달되는 운동이 파동이었는데, 파동은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각 물체는 다 제자리에서 동일한 진동을 하지만 시차를 약간 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진동하는 모습이 전달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려면 파동이 있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제자리에서 진동하는 물체가 있어야 되겠죠. 이 제자리에서 진동하는 물체를 무엇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까? 그게 바로 매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질은 파동을 전달시켜주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파동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줄을 흔들었다고 하겠어요. 줄을 내가 흔들었더니 줄의 모양이 어떻게 이렇게 보니까 막 줄이 오른쪽으로 가는 것 같죠. 그렇지만 줄은 안 가죠. 자, 여기서 가만히 볼 것 같으면 여기에 지금 다 가는 것 같은데 빨간 점을 보세요. 빨간 점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기만 합니다. 지금 빨간 점 위아래로. 다른 까만 점들도 사실 자세히 보면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인접한 것들이 약간의 시차를 두고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진동은 특징이 주기로 결정이 된다면 파동은 특징이 무엇으로 결정이 된다고 그랬습니까? 파장으로 결정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진동과 이제 파동을 결정하는 주기와 파종을 볼 것 같으면 주기는 영어로 뭐예요? 피어리어드. 그래서 한 동작을 완성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파장은 뭐예요? 영어로 웨이블랭스. 그리고 한 주기 동안 파동이 진행한 거리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주기의 역수가 바로 진동수 프리퀀시인데, 그래서 t분의 1 하면 되죠. 또는 단위 시간 동안에 진동이 몇 번 들어있는가, 이것과 비슷하게 파장의 역수를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습니까? 파장의 역수를 부르는 이름은 없다 그랬죠. 근데 차 교수는 어떻게 파동수 이렇게 부른다 그랬죠. 영어도 없죠. 람다분의 1. 근데 이거 어디다 쓰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주기도 요 진동수를 쓰는 데가 별로 없고, 진동수에다 2파이 곱한 거 주로 썼죠. 그래서 그걸 각진동수라고 했는데, 특히 파동에서는 람다분의 1은 별로 쓰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 따로 이름을 안 붙이고 어떻습니까? 진동수에다가 2파이 붙인 거, 이거 각진동수였는데, 여기에 파동수 람다분의 1에다가 2파이 붙인 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웨이브 넘버라고 그러고, 이게 바로 파동수에다가 2파이를 붙이고 파수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 파동의 속력은 바로 어떻게 구할 수 있다고 알 수가 있냐면, 파장을 주기로 나누면 되겠죠. 한 주기 동안에 한 파장만큼 가니까. 그런데 파장과 주기를 구해서 그 파동의 속력을 계산할 수가 있지만, 그 파동의 속력을 결정하는 것은 파장이나 주기가 아닙니다. 파장은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같은 파동에서. 어때요? 줄이 있으면 줄을 내가 흔들어주죠. 내가 빨리 흔들어주면 어떻습니까? 파장이 짧아지죠. 천천히 흔들면 어때요? 파장이 길어지죠.
근데 그때 파장 나누기 주기 한 것은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파동이 전달되는 속도는 속력은 똑같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파동의 속력은 매질에 의해서 먼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파동의 속력 V가 이렇게 있다면 파동에서 진동이 전달되는 속력인데 이건 매질에 의해서 정해진다. 한번 매질이 딱 정해졌으면 그 다음에 우리 다른 파동을 만들 것 같으면 주기가 바뀐다. 또는 진동수가 바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파동의 속력은 매질이 바뀌지 않으면 똑같다. 소리의 속력, 소리의 진동수는 도레미파솔라시도 하면 바뀌죠. 근데 도가 전달되는 속력이나 레가 전달되는 속력이나 미가 전달되는 속력이나 다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동의 속력을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주기분의 파장, 또 파장 곱하기 진동수,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파장하고 주기를 우리 파수하고 각진동수로 바꿀 것 같으면 2파이가 지워져 가지고 K분의 오메가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파동의 속력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되는데 이것은 매질이 정해지면 정해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파동을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동이 전달되니까 진동이 표현되는, 특히 단순조화 진동이 전달되는 파동은 무슨 함수로 표현되겠어요? 사인 아니면 코사인 함수로 표현되겠죠. 그래서 파동이 전달되는 식은 우리 어떻게 표시하면 되냐면 이제 이번에는 x하고 t가 독립변수고, 자 x축을 따라서 간다고 그랬어요. 간다고 하면 x 좌표에 따라서 그때 변이를 y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람다분의 2파이하고 t분의 2파이를 더 간단하게 쓰면 뭘로 쓰는 게 더 간단하다고 그랬어요? 각진동수와 파수로 쓰는 게 더 간단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그러면 이렇게 파동을 표현한 식에서 저 y는 무엇에 해당하겠습니까? 위치가 x인 곳에서 시간이 t일 때 매질의 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매질의 변이가 위치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고 맨 앞에 있는 A는 바로 뭡니까? 이건 진폭이었죠. 그래서 변이가 가장 많이 변하는 그 최대 변이를 진폭이라고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가로 안에 들어있는 거, 이게 바로 뭡니까? 파동은, 사인 형태의 파동은 항상 똑같은 형태를 반복하는데 이 똑같은 형태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가? 이게 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게 바로 위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놈은 바로 파동을 표시할 때 시간이 t고 위치가 x일 때 그 파동의 위상을 말한다. 자 그러면 이런 파동이 만족하는 식을, 특히 파동이 만족하는 미분 방정식을 파동 방정식이라고 부르고, 우리 이미 이 파동 방정식을 우리 전에 파동 배울 때 이미 유도를 했습니다. 한번 리마인드하는 점에서 다시 한번 보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파동을 나타내는 식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이 만족하는 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독립변수 각각에 대해서 두 번씩 미분했죠. 그래서 x에 대해서 한 번 미분하고 두 번 미분하면 어떠냐면 사인 함수가 또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도 한 번 미분하고 두 번 미분하면 또다시 나옵니다. 근데 앞에 있는 개수가 이제 좀 달라졌죠. 그래서 이 개수를 나눠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눠버리면 똑같으니까 빼면 0이 되죠. 자, 이게 바로 파동을 만족하는 변이 y가 만족하는 미분 방정식이다. 그리고 요걸 갖다가 맨 앞에 있는 놈의 개수를 1로 바꿀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가 있는데, 요 오메가 분의 k가 바로 뭐였어요? k분의 오메가가 속력이었죠. 그래서 요것을 역수로 해가지고 어떻게 바꿔 쓸 수가 있냐면 바로 속력은 k분의 오메가라고 하는 걸 이용할 것 같으면 요놈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두 번째 항에 v제곱분의 1 파시알 t제곱분의 파시알 제곱 y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것이 바로 우리한테 무엇을 알려줍니까? 파동 방정식에는 그 파동의 속력이 여기 들어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았냐면 우리 줄에 생기는 파동의 파동 방정식을 유도하면서 봤더니 이 앞에 있는 게 바로 파동의 속력이더라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았죠. 그래서 어떤 파동 방정식을 하나 유도했다라고 한다면 그 파동 방정식으로부터 그 파동의 속력도 알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파동 방정식이 이렇게 있으면 이 식을 만족하는 현상이 파동이고, 이 식을 볼 것 같으면 매질에 대한 뉴턴의 운동, 여기 파동 방정식은 사실은 연속된 물체에다가 뉴턴의 운동 방식을 적용할 것 같으면 이 식에 도달합니다.
우리가 한번 연속된 줄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도했는데, 줄이 아니라 그냥 뭐 공기라고 하더라도 유도할 수가 있고, 물, 수면파라고도 유도할 수 있고, 뉴턴의 수면파 위에 있는 물질들에게 뉴턴의 운동 방식을 적용하면 이런 형태의 식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식을 어떻게 구했습니까? 그냥 파동에 대한 표현식을 구해가지고 그 표현식을 두 번씩 미분해서 그게 만족하는 식을 우리가 구했죠. 근데 이런 건 어떻습니까? 사실은 운동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거는 무엇으로부터 그게 성립한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되냐면, 항상 거시 세계에서는 뉴턴의 운동 방정식으로부터 그것이 성립하는구나 하는 걸 반드시 볼 수가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줄의 경우에 한번 보였다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속력이 있다는 것 같이 알았습니다. 근데 이거 우리가 간단하게 하려고 1차원에 대한 식을 유도했습니다. 그러면 3차원에 대한 식은 어떻게 돼 있을까? 사실은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파동은 휘어져 가지 않으면, 물론 조건이 맞으면 매질이 달라지면 휘어져 가지요. 매질이 똑같으면 똑바로만 갑니다. 똑바로만 가면 그 가는 방향을 X축이라고 할 것 같으면 다 이렇게 1차원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1차원식을 3차원식으로 바꾸면 축을 아무렇게나 그려. 축을 아무렇게나 그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변이가 매질이 진동하는 변이가 X, Y, Z 다의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파동을 대표하는 식이 우리 1차원식은 이렇게 된다면 3차원식은 어떻게 되냐면, 자, 변이가 X, Y, Z에 의존하는데 X, Y, Z를 한꺼번에 쓸 때 위치 벡터 R 이렇게 쓰죠. 그리고 X, Y, Z를 다 독립변수로 썼으니까 여기 다른 문자를 써야 되겠어요. 그래서 파동의 변이를 푸사이라고 쓴다면, 푸사이는 A 사인 하고서 KX를 K.R, 그리고 요 K는 파수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푸사이 RT는 이게 위치가 R이고 시간이 T일 때 매질이 이동한 변이라고 할 수가 있고, K는 바로 파수 벡터인데 크기는 파수와 같고 방향은 움직이는 방향인 그런 파수 벡터가 되겠어요. 이걸 직각적 표기에서 표현할 것 같으면 KXX에 더하기 KYY에 더하기 KZZ이 되고, 자, 이것의 크기는 KX 제곱 더하기 KY 제곱 더하기 KZ 제곱은 K의 제곱,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크기는 K이고, 크기는 파수 K이고, 파수는 아까 1차원에서 하는 그 파수하고 똑같은 파수입니다. 그 다음에 움직이는 방향은 파동의 진행 방향인 그런 파수 벡터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으니까, 요게 벡터로 표시할 것 같으면 K.R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K.R은 KXX 더하기 KYY 더하기 KZZ 이렇게 되겠죠. 우리 이걸 1차원 문제로 만들 것 같으면 그건 X축을 따라서만 움직이면 Y하고 Z가 0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요 K.R이 바로 저 KX가 되는 겁니다. 그때는 KX가 바로 K하고 같아지고. 자, 그러면 3차원 파동 방정식은 어떻게 될까? 3차원 파동 방정식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냐면, 이 3차원의 파동을 표현하는 이 식이 만족하는 식을 구하면 되겠죠? 자, 이거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파동 방정식이 있으면 이거 식 구할 때, 자, 1차원에서 우리 뭐예요? 여기 1차원 파동 방식이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이 3차원 거 우리가 요거만 보고도 예상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항은 똑같습니다. 근데 첫 번째 항이 뭐가 되냐면 델 제곱, 이걸 라플라시안이었죠. 라플라시안 푸사 이렇게 됩니다. 이때 라플라시안이 뭐였냐면 파샬 X제곱 더하기 파샬 X제곱분의 파샬 제곱, 파샬 Y제곱분의 파샬 제곱, 파샬 Z제곱분의 파샬 제곱이었죠. 3차원이면 요 Y 좌표항, Z 좌표항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게 3차원이 되겠고, 우리가 지금 이 3차원식을 소개하는 것은 맥스웰 방정식에서부터 우리가 파동 방정식을 구할 때 바로 무엇을 구하냐면 이 3차원 방정식을 구합니다. 그래서 그 3차원 방정식이 이렇게 된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데, 자, 파동을 표현하는 식이 이렇게 되니까, 자, 여기서 요거로부터 우리 두 번 미분해 가지고 요게 되는 걸 보이겠어요. 우리 1차원 할 때 한 거와 똑같이. 그래서 두 번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됐으니까 요거 한 번 미분할 때는 요거 1차원일 때는 이렇게 했어요.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여기 마이너스 K 제곱이 나왔죠. 그래서 3차원일 때에 대해서 X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뭐가 튀어나오겠어요? KX 제곱이 튀어나오겠죠. 두 번 미분하면. Y에 대해서 두 번 편미분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KY 제곱이 튀어나오겠죠. Z에 대해서 두 번 편미분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Z에 대한 거 두 번 KZ 제곱이 튀어나오겠죠. 그러면 요 3차원 파동의 라플라시안을 하면, 라플라시안은 뭐예요?
파셜 x제곱분은 파셜 제곱 더하기 파셜 y제곱분은 파셜 제곱 더하기 파셜 z제곱분은 파셜, 이거 한 거죠. 자, 이거 세 개 더한 겁니다. 그래서 라플라시안을 해주면 요 세 개를 더하면 뭐가 됩니까? kx제곱 더하기 ky제곱 더하기 kz제곱인데 요거 세 개를 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k제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원래 한 거하고 똑같은 게 됐죠. 그러면 이것과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게 어떻게 됩니까? 이거하고 비슷하게 되니까 우리 파동 방정식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면 여기에 1차원 파동 방정식하고 3차원 파동 방정식이 있다면 1차원 파동을 표현하는 식은 이렇게 되고 3차원 파동을 표현하는 식은 이렇게 됐는데, 우리 미분을 했더니 어떻습니까? x에 대해서 미분할 때 위에 있게 되고 t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할 때 아래 있게 되고, 이건 어때요? 델 제곱을 했더니 위에 있게 되고 파셜 t제곱분의 파셜 했더니 이렇게 됐죠. 그러면 여기하고 똑같죠? 똑같으니까 요거는 k제곱으로 나누고 요건 오메가 제곱으로 나눠서 뭘 만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바로 3차원 파동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겠고, 요거 k제곱을 양변에 곱할 것 같으면 바로 여기에 3차원 파동 방정식이 이렇게 된다. 우리가 앞에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한 것이 이렇게 나왔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이거 가지고 파동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우리 맥스웰이 전자기파를 예언한 과정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했다고 그랬습니까? 맥스웰 방정식으로부터. 근데 사실은 암페어 법칙을 수정하지 않았더라면 이게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맥스웰이 암페어 법칙을 수정한 다음에 우리 전자기파를 예언했는데 그 과정은 이렇게 됩니다. 맥스웰 방정식이다 라고 하면 미분 방정식이라고 그랬죠. 이거 우리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맥스웰 방정식 미분 방정식을 구할 때 우리 전기현상과 자기현상의 기본 법칙을 구했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이렇게 네 가지였어요.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전기장에 대한 가우스 법칙, 자기장에 대한 가우스 법칙, 자기장에 대한 암페어 법칙, 전기장에 대한 패러데이 법칙인데 이것을 어떻습니까? 미분 방정식의 형태로 딱 표현을 했더니 다이버전스에 대한 식이 두 개 나오고 컬에 대한 식이 두 개가 나왔는데, 이때 이것의 종속 변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기장과 자기장이라고 했죠. 그래서 전기장과 자기장을 풀어내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종속 변수가 두 개 이상 있으면 그게 바로 열린 미분 방정식이고, 열린 미분 방정식을 풀 때는 두 개를 한꺼번에 푸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소거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네 개를 이용을 해서 어떤 식을 먼저 만들어야 되냐면 전기장만 들어있는 미분 방정식을 만들든가 또 자기장만 들어있는 미분 방정식을 만들어 가지고 푸는 겁니다. 자, 그런 과정을 한다. 그게 바로 목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 미분 방정식을 풀어서 종속 변수인 전기장과 자기장을 구하는 게 이제 목표인데, 그때 요 미분 방정식 가만 보니까 뭐예요? 이 전하 밀도가 바로 전기장 만들죠. 그리고 여기 전류 밀도가 바로 자기장 만들죠. 그리고 또 뭐가 만듭니까? 자기장이 변하는 변화율이 전기장 만들죠. 또 뭐예요? 전기장이 변하는 변화율이 자기장 만들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 전기장과 자기장을 구하려고 하는데 전하 밀도와 전류 밀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풀이가 좀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우리 어떤 곳에서 이걸 풀면 좀 간단하냐면 이렇습니다. 공간에 이렇게 전하가 이렇게 있습니다. 공간에 전하. 이 전하가 주위에 전기장을 만들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전류도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전류가 바로 뭘 만듭니까? 공간에 자기장을 만들겠죠. 근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전하 밀도도 0이고 이 전류 밀도도 0인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맥스웰 미분 방정식은 점에서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이런 거가 없는 여기만 생각한다면 여기 로하고 J가 0인데만 생각한다면 우리 맥스웰 방정식 4개에다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거에다 0을 대입하면 됩니다. 요 부분. 요 로가 있는 부분하고 J가 있는 부분에 0을 대입하면 요 부분에서 여기서 맥스웰 방정식을 푸는 게 되겠어요. 그래서 0을 대입하면 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식이 다이버전스 E는 0, 다이버전스 B는 0, 컬 B는 파셜 T분의 파셜 E, 컬 E는 파셜 T분의 파셜 B, 이렇게 식이 4개가 되겠죠. 그래서 요걸 1, 2, 3, 4식이라고 하고, 자, 요거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요 1, 2, 3, 4식이고, 요걸 이제 풀겠습니다. 풀기 위해서는 목표가 뭐냐면, 그 중에 하나를 소거합니다. 그래서 전기장 E 또는 자기장 B만의 미분 방식을 만드는데, 우리 두 번 하지 않고 한 번만 하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전기장만의 식을 만든 거하고 자기장만의 식을 만든 게 식의 형태가 똑같아집니다. 여러분 하고 싶으면 나중에 또 한 번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로 어떻게 하냐면 사식을 이용하겠습니다. 사식의 양변에 컬을 취해요. 그러면 우리 이제 전기장에 대한 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똑같이 삼식의 양변에 컬을 취하면 자기장에 대한 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기장에 대한 식만 먼저 만들어 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변에 컬을 취한다고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컬 2가 있으면 그 앞에 또 한 번 컬 하는 거예요. 컬 2는 우변이 있으니까 컬 파셜 T분의 파셜 B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오식입니다. 자, 오식인데 이걸 간단하게 해야 되겠어요. 첫 번째로 요 좌변에 컬 2가 이게 바로 뭡니까? 벡터 3중곱이죠. 그래서 오식의 좌변은 어떻게 간단하게 할 수가 있냐면 일반적인 벡터 3중곱에 대한 식이 있습니다. 이걸 이용하면 되겠어요. A 크로스 B 크로스 C는 B의 방향이고 A C 빼기 C의 방향이고 A B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앞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는다. 이걸 이용하면 되겠어요. 그대로 여기 요 앞에 있는 요 놈이 A, 그 두 번째가 B, 요 세 번째가 C라고 하고 그대로 대입하면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어때요? B가 델이었죠. 델, A가 델이죠. 그러니까 델 E. 그 다음에 여기 A가 델이죠. B도 델이죠. C가 2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1, 2, 3, 4식을 이용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 다이버전스 E는 0이다 그러죠. 그 0인 거 대입하면 뭐가 됩니까? 여기에 델도 델이 바로 라플라시안이니까 마이너스 라플라시안 E가 바로 컬 2하고 같아진다는 육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5식이 있고 6식이 있는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 5식의 우변을 보겠습니다. 5식의 우변을 보면 5식의 우변은 이 델 크로스 파셜 T분의 파셜 B인데 이때 델은 파셜 X가 들어있죠. 공간에 대한 미분이죠. 그 다음에 파셜 T는 시간에 대한 미분인데 요 두 독립변수는 서로 독립이기 때문에 미분하는 순서를 바꾸더라도 결과가 안 바뀌어요. 다시 말하면 파셜 T분의 파셜을 먼저 하고 델을 나중에 했습니다. 그래서 델 크로스 파셜 T분의 파셜 B는 뭐가 되냐면 파셜 T분의 파셜 델 크로스 B가 되는데 이 델 크로스 B도 우리 써먹을 게 있어요. 여기 3번식이 델 크로스 B죠. 여기서부터 델 크로스 B가 무엇과 연결됩니까? 네, 이렇게 전기장하고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걸 여기다 대입할 것 같으면 바로 이런 식이 되는데 뮤제로 입실론 제로는 상수니까 앞으로 빼고 뭐가 돼요? 요거 마이너스 뮤제로 입실론 제로 파셜 T제곱분의 파셜 제곱 2는 하고 이게 7식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식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식을 하나 더 만든 거 가지고 이렇게 세 개의 식이 됐으니까 이 세 개의 식을 가지고 이제 전기장만에 대한 식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 전기장만에 대한 식을 만드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자,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 여기서 봤더니 지금 6식은 뭡니까? 6식의 맨 좌변은 5식의 좌변과 같죠. 그래서 6식의 좌변에다가 뭘 이용하면 되겠어요? 6식의 우변을 제일 우변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7식의 맨 좌변은 5식의 우변과 같죠. 그래서 5식의 우변에다가는 7식의 우변을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6식의 결과를 5식의 좌변에 7식 결과를 5식의 우변에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면 좌변에 이렇게 딱 썼습니다. 저 5식 좌변에 마이너스 델 제곱 2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5식 우변에 마이너스 입실론 제로 뮤제로 하고서 파셜 T제곱분의 파셜 E 이렇게 썼죠. 이걸 이항을 해가지고 정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되죠. 놀라운 결과가 나왔죠. 자, 이거 딱 보고서 우리 어떻습니까? 요거 델 제곱 2 마이너스 뮤제로 입실론 제로 파셜 T제곱분의 파셜 제곱 2는 0. 이게 바로 무슨 형태입니까? 파동방정식의 형태라고 하는 거죠. 이게 파동방정식의 형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 주는 건 여기 가운데 있는 마이너스 부호가 결정해 주는 겁니다. 여기에 공간에 대한 2차 미분이 있고 시간에 대한 2차 미분이 있고 서로 상대적으로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있는 거. 이게 바로 파동방정식입니다. 여기에 부호에 따라서 요 부호가 플러스 부호면 무슨 방정식, 요게 1차면 또 무슨 방정식, 요게 1차면 또 무슨 방정식, 이렇게 방정식이 다르는 거예요. 자연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현상들을 설명해 주는데 바로 이런 형태로 된 것이 바로 파동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파동 방정식하고 전기장이 만족하는 미분 방정식하고 비교할 것 같으면 자, 이렇게 돼 있었죠. 아까 어땠습니까? 파동 방정식은 어떻게 생겼었어요? 파동 방정식은 딱 이렇게 생겼었죠. 이게 파동 푸사인은 뭐였어요?
물체가 움직이는 진동하는 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전기장에 대한 식 이렇게 구했다 그러고 나중에 이제 아까 30 가지고 만들면 자기장에 대한 식 나온다 그랬죠. 자기장에 대한 식도 똑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구하면 똑같이 나옵니다. 자, 이건 어떻습니까? 전기장과 자기장이 만족하는 방정식이 바로 저 파동 방정식, 물체가 진동하는 변이가 만족하는 식하고 아주 똑같죠. 그리고 이 식에서 살펴볼 것 같으면 파동 방정식에 있는 요 두 번째 항에는 요게 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파동의 속력을 나타낸다고 그랬으니까 여기 파동 방정식에 있는 요 두 번째 요것도 어때요? 우리 파동의 속력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 이 파동의 속력은 여기를 파동의 속력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놓을 것 같으면 전자기파, 요걸 이제 전자기파라고 부릅니다. 전기장과 자기장이 만족하는 파동 방정식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 이게 바로 전자기파라고 부르겠어요. 그러면 전자기파의 속력은 루트 뮤제로 입실론 제로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을 가지고 1865년에 맥스웰이 전자기파가 존재할 것 같다라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헤르츠라고 하는, 우리가 진동수의 단위로 사용하는 헤르츠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 이런 전자기파를 만들어내는데 아주 빠른 시일에 만들어낸 게 아니라 1865년에 한 20년 지난 다음에 이 헤르츠가 이거 어렵게 만들어냅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아주 일사천리로 이제 발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자기파의 속력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이 전자기파의 속력에서 입실론 제로하고 뮤 제로 값 우리가 압니까? 모릅니까? 이미 알고 있죠. 입실론 제로는 어디에 살아요? 네, 이건 쿨롱 법칙에서 압니다. 그리고 이 쿨롱 법칙의 개수가 바로 얼마입니까? 우리 알고 있어요. 이 개수가 8.99 곱하기 10의 9승 뉴턴 미터 제곱 퍼 쿨롱 제곱이죠. 그 다음에 여기 뮤제로는 어디서 나옵니까? 뮤제로는 비오사바르 법칙에서 나오는데, 비오사바르 법칙에서 4파이분의 뮤제로는 바로 뭡니까? 우리 딱 맞는, 딱 떨어지는 10의 7승 뉴턴 퍼 암페어 제곱이라고 그랬죠. 이걸 여기다 대입하겠어요. 이 대입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뮤제로, 입실론 제로 할 것 같으면 요거를 4파이로 곱하고 나누면 되겠어요. 그래서 4파이분의 뮤제로, 그 다음에 4파이 입실론 제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4파이분의 뮤제로는 10의 7승을 딱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4파이 입실론 제로는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이 요거죠. 그러니까 요거 역수를 이렇게 딱 쓰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단위를 요 위에, 저 아래에 있는 단위로 위에 있는 단위로 나눌 것 같으면 뉴턴은 지워지고 쿨롱도 지워지고 뭐만 남냐면 미터 제곱 나누기 세크 제곱 이렇게 남아요. 그리고 루트 하니까 뭐가 남습니까? 미터 퍼 세크. 그래서 루트 뮤 제로 입실론 제로분의 1 하면 그것은 속도와 차원이 같은 것이 된다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요거 딱 계산했더니 얼마가 되냐면 2.99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가 되는데, 요거 딱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우리는 바로 알죠?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 초속 30만 킬로미터. 이게 바로 뭡니까? 빛의 속력이죠. 근데 1865년 당시에도 요게 빛의 속력인지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이때 정말 너무나 아주 그 계기가 있어가지고 확실하게 빛의 속력은 얼마다는 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 그러냐면 1862년에 빛의 속도를 실제로 측정을 했습니다. 실제로 측정을 했어요. 이 빛의 속력을 측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실제로 측정해서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빛의 속력이 이거야 라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맥스웰이 유도한 전자기파에 이렇게 이론으로 유도해가지고 알고 있는 입실론 제로 뮤 제로라고 계산한 게 그 빛의 속력하고 똑같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전자기파하고 빛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겠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빛은 전자기파의 일종이다. 사실은 전자기파에는 빛 말고도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전자기파의 굉장히 작은 부분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광속을 1862년에 측정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을까 궁금하죠. 빛이라고 하는 게, 빛은 저기서 옛날엔 빛은 하느님이 있으라 그러니까 딱 있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빛이 여기서 저기로 가는 거다라고 맨 처음에 생각한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지만 빛은 원래부터 있다가 없어졌다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생겨서 저기로 가는 거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생각을 맨 처음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갈릴레이입니다.
갈릴레이는 이탈리아 사람이었죠. 그리고 갈릴레이가 바로 당시까지 쭉 천몇백 년 동안 쭉 믿어오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에 관한 생각의 그 틀을 맨 처음에 깬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망원경을 직접 만들어 가지고 달의 표면을 관찰했습니다. 그랬더니 달의 표면이 울퉁불퉁한 것이 지구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그런 사람인데, 자, 이 사람이 그 다음에 또 진자의 등시성 발견한 것으로 유명하죠. 자, 빛은 굉장히 빠르니까 빠른 걸 측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좀 멀리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당시로는 굉장히 먼 두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약 2km 떨어진 마주보는 산꼭대기 가서 한쪽 사람이 등잔해서 빛을 보이는 거죠. 등잔에 덮개로 막아놨어요. 덮개를 열면서 여는 순간 깃발을 올려라. 그러면 깃발 올리는 거하고 불빛이 보이는 거하고 두 개를 비교해 가지고 속도를 측정하려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성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두 개가 다 똑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성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성공할 수가 없었지만 뭐라고는 생각했냐면 1638년에 광속은 음속에 비해서, 당시 음속은 굉장히 빠른 거라고 생각했어요. 음속에 비해서 최소 10배는 더 빠를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굉장히 더 빠르죠. 굉장히 10의 8승 미터 퍼 세컨드인데 10의 자승이니까 어떻습니까? 10의 6승배,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100만 배 더 빠르죠. 100만 배 더 빠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지금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빛의 속력을 비슷하게 알아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올레 뢰머라고 하는 덴마크 사람입니다. 이 덴마크 사람은 이 덴마크에서 이제 뉴턴 시대에 살았어요. 그리고 뉴턴의 역학을 제일 먼저 옳다는 증거를 얘기한 사람이 헨리라고 그랬죠. 자, 이런 사람들과 같이 교류하면서 덴마크에서 천문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행성들도 관찰하고 또 행성들을 도는 위성을 관찰했는데, 행성의 위성, 특히 가장 큰 행성인 목성의 위성이 몇 개 있었어요. 근데 목성의 위성이 가끔 안 보입니다. 가끔 안 보이는데, 이게 가끔 안 보이는 게 이게 월식이다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왜냐면 목성의 뒤로 가가지고 우리가 보이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자, 그런데 이 목성이 안 보이는 월식이 지속하는 기간이, 여기서 요 그림에서 보면 저 꼭대기가 지금 저 월식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볼 때하고 여기서 볼 때하고, 이건 뭐냐면 지금 지구가 목성에서부터 멀어질 때 보는 목성의 월식이 계속되는 시간하고, 그 다음에 지구가 목성에 가까워질 때 보는 시간하고 이게 차이가 났어요. 이 차이가 빛의 속력 때문이다. 저 멀어질 때는 어떻습니까? 빛이 더 멀리 와야 되겠죠. 가까워질 때는 빛이 더 작은 거리 가죠. 이 두 개의 차이가 바로 빛의 속력 때문이다. 그래서 그 지구의 공전 속력과 빛의 속력의 비를 가지고 이 차이가 얼마야 된다라고 하는 걸 계산해 가지고 드디어 그 차이를 이제 완벽하게 아니라 빛의 속도를 이제 계산해 낼 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계산해 낸 것이 1675년에 얼마로 계산했냐면 2.27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컨드입니다. 그러니까 3.0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컨드에 비할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3, 8은 24. 그래서 한 75%밖에 안 되죠. 자, 그렇지만 아무튼 최초로 이 사람이 빛의 속력을 추정해가지고, 이것도 당시는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뉴턴도 자기의 책에서 뢰머가 빛이 움직인다고 하고 그 빛의 얼마의 속력이 얼마라고 한다, 이런 것을 자기의 저서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 뢰머의 빛의 속력에 대한 것이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였다. 그리고 곧 얼마 안 있어서 또 간접적으로 빛의 속력을 측정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건 영국의 브래들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브래들리도 이 헨리 후임으로 영국의 천문대장으로 일했으니까 뉴턴과 이제 비슷한 시기, 뉴턴보다 조금 늦은 시기가 되겠죠. 이 사람은 무엇을 이용했냐면 광행차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별빛들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별빛들이 들어오는 걸 망원경으로 보려면 그 망원경을 좀 숙여야지 된다. 그 숙여야지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광속과 지구가 움직이는 속도 사이의 비 때문이다.
이 광행차를 간단히 설명한다면 우리 비가 올 때 우리 우산을 서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제 받치지만 사람이 뛰어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 받쳐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지구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망원경을 이렇게 보는데 지구가 움직인다면 망원경을 이렇게 더 숙여야지 됩니다. 이렇게 더 숙여야 될 때 이 광행차, 이걸 광행차라고 그러는데 이 광행차의 각의 탄젠트가 무엇에 비례하냐면 광속분의 지구의 공전 속력에 비례하는데 이거 가지고 이 광행차 각도를 가지고 빛의 속력을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지구의 공전 속도를 이제 예상을 할 것 같으면 그걸 계산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계산한 게 얼마쯤 됐냐면 이건 1727년에 예언을 했는데 이게 3.01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컨이니까 굉장히 가깝게 예언을 한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아주 가까이 직접 측정, 여기까지는 간접적으로 측정한 것인데 직접 광속을 측정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광속을 측정할 수 없었던 것이 뭐냐면 너무 빨리 가니까, 더 빨리 가면 우리 간 거리를 좀 길게 해야지 시간 간격이 길어지죠. 그래서 간 거리를 길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가니까 간 거리를 아주 길게 만들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러려면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짧은 시간 간격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이 짧은 시간 간격을 측정하는 방법을 고안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프랑스 사람 피조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피조는 여기 이렇게 에펠탑을 해놓은 게 에펠탑에는 유명한 과학자들 72명의 이름이 거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이제 과학자들 이름이 쭉 새겨져 있는데 이때 에펠탑이 완성되었을 때 아직도 생존해 있는 과학자가 누구였냐면 거기에 이름이 써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게 피조였습니다. 그걸로 이제 유명한 사람인데 자, 무엇을 이용했냐면 톱니바퀴를 이용했어요. 그래서 그 톱니바퀴를 돌립니다. 빛이 톱니바퀴의 한 톱니를 향해서 갔다가 좀 먼 데서 반사돼서 와가지고 그 다음 톱니로 들어오는 시간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 다음 톱니로 들어오는 건 어떻게 합니까? 그 톱니바퀴를 회전하는 시간이 딱 맞지 않으면 빛이 들어오지 못하죠. 빛이 보이면 첫 번째로 빛이 보이면 첫 번째 톱니에 들어왔다는 뜻이 되겠어요. 그러면 둘 사이의 간격은 어떻게 했냐면 파리에 사는데 파리에서 자기 집에서 좀 멀면서도 빛을 쐈을 때 중간에 이제 이게 방해하는 게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좀 높은 곳이 무엇이 있었냐면 여기 몽마르트 언덕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파리에. 그래서 몽마르트 언덕에서 자기 집까지 몽마르트 언덕에다 거울을 이렇게 붙여놓고서 이렇게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몽마르트 언덕에서 자기 집까지의 거리가 얼마였냐면 8.6km. 그러니까 8,600m 좀 이렇게 되죠. 이 정도 될 때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계산을 했습니다. 톱니바퀴를 가지고. 그래가지고 드디어 1849년에 광속을 측정했는데 그때 측정한 광속이 3.1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였어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정확하게 측정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피조하고 같은 시대 사람이 이걸 개선했습니다. 그걸 개선한 사람이 누구냐면 또 똑같은 푸코라고 하는 과학자였고 이 사람의 이름도 에펠탑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 푸코는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푸코 진자. 그래서 여러분이 외국을 여행할 것 같으면 외국의 큰 박물관 가면 푸코 진자가 있는데 푸코 진자가 진자는 뭐냐면 진짜 뭡니까? 여기 위를 묶어놓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연직면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데 이걸 좀 높이 그 줄을 아주 길게 하고 나서 가만히 보면 이게 연직면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원을 그리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원을 그리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지구의 자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푸코가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푸코 진자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지구가 자전하는구나 하는 걸 알았는데 이 푸코는 피조의 톱니바퀴를 무엇으로 대체했냐면 거울로 대체했습니다. 회전하는 거울로 대체해가지고 이 회전하는 거울이 잘 맞으면 반사돼서 오는 게 딱 맞게 그렇게 반사되게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장치는 크기가 아까 어땠습니까? 8km 이렇게 떨어진 그런 장치가 됐었죠. 그 장치를 훨씬 작게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작게 만들었냐면 큰 물통 속에다 집어넣을 수도 있게 만들어서 물 속에서도 빛의 속도를 측정하는 것이 가능해졌는데 이렇게 해서 무엇도 알았냐면 물 속에서는 빛의 속력이 공기 중의 속력보다 굉장히 느려진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공기 중에서는 빛의 속력이 약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컨이라면 물 속에서는 약 2.7
2.7 곱하기 18cm/s. 그래서 한 7, 80% 밖에는 안 되게 이렇게 느려지죠. 자, 그런 것도 여기서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알아낸 게 뭐냐면 1862년 2.99796 곱하기 18cm/s였는데 이게 바로 아까 얘기한 1862년에 이게 발표됐고 1865년에 맥스웰이 이론으로 전자기파를 계산해서 나왔는데 전자기파가 존재한다고 하는 파동방정식이 나왔는데 그때 계산한 속도가 이것하고 똑같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빛은 전자기파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빛의 속력에 대해서는 오늘날은 어떠냐, 이런 식으로 측정하니까 빛의 속력이 2.99 뭐뭐뭐에서 쭉 가죠. 이제는 2.99 이렇게 쭉 가지 않습니다. 자, 먼저 맨 처음에 1865년에 계산을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도량형 총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1967년 13회 도량형 총회에서 1초의 기준을 바꿉니다. 그 당시까지는 1초의 기준이 지구의 자전을 기준으로 했어요. 지구의 자전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지구의 자전이 오랜 시간 동안에 바뀌죠. 사실은 들쑥날쑥입니다. 정밀하게 추정할 것 같으면. 그래서 지구의 자전 가지고는 1초를 정하는 기준으로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원자시계를 이용했습니다. 세슘 133이라고 하는 빛을 내는 원자의 두 상태에서 빛이라고 원자에서 나오는 빛은 원자의 상태가 높은 에너지 상태에서 낮은 에너지 상태로 가면서 그 에너지 차이가 빛으로 나오죠. 그리고 진동수가 결정이 되죠. 이 진동수의 역수가 바로 주기죠. 그래서 이때 세슘 133의 어떤 특정한 두 상태 사이에 나오는 주기의 몇 배가 1초다. 이렇게 이제 도량 총회에서 1초의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8년 있다가 15회 총회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광속을 딱 이렇게 하기로 정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딱 9개의 숫자로 딱 정했어요. 이게 광속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알고 봤더니 이제 특상대성 이론이 정착이 되고 광속은 어떻게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광속을 측정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광속이 얼마라고 딱 정해놓고 그것에 대해서 다른 것을 변화시키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299, 792, 458 m/s가 이게 광속이다. 그래서 매초 이만큼 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299, 792, 458은 어떻게 됩니까? 100만, 1000만, 그렇죠. 2억 9,979만 92,458m 1초에 딱 이렇게 간다. 이 9개의 숫자, 그 다음 숫자는 없습니다. 그 다음은 다 0이다 라고 한 거죠. 그리고 드디어 1983년에 1m의 기준도, 그 전까지는 미터 원기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온도에 따라서 길이가 변하지 않는 합금을 딱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걸 1m의 기준으로 했는데 이게 전혀 안 바뀐다. 우리가 이제 쟤는 그 정밀도가 점점 증가하니까 눈곱만큼도 안 바뀐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엇으로 했느냐? 바로 1초 동안 빛이 진행하는 거리로 1m를 정의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광속이 딱 하나의 상수로, 자연에 존재하는 상수로 알게 됐고, 우리 나중에 상대성 이론 공부할 때 광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연을 만드는 것이고, 광속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광속보다 더 빨리 못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광속보다 더 빨리 갈 수 있는 기술이 없어서 못 가는 게 아니라 속도의 최대값이 광속입니다. 개념상 광속보다 더 큰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개념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광속을 초과해서 못 가는 것이 아니라 광속을 초과하는 속도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4차원 시공간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움직이면서 보더라도 서로 움직이는,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보더라도 광속은 같은 이유가 바로 뭐냐면 바로 우리가 4차원 시공간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광속 문제가 해결이 됐고, 이제 전자기파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는데, 전기장과 자기장이 파동을 만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전자기파라는 파동이 이제 빛과 같다. 그래서 빛이 파동이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빛이 파동이라는 얘기가 우리가 다른 파동, 줄에서 생기는 파동이나 수면파나 이런 파동, 지진파나 음파나 이런 것과 같은 종류의 파동인데 조금 성질이 다른 파동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전자기파는 왜 파동이라는 이름을 붙었냐면 전자기파를 만드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만족하는 방정식하고 그 다음에 물체의 변이가 만족하는 방정식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방정식이 똑같아서 우리가 파동이라고 부르고 방정식이 똑같으니까 성질 중에서 어떤 성질이 똑같냐면 간섭하는 성질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파동이라고 부르는 것이 둘은 전혀 다른 것이다. 그래서 파동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좋습니다. 파동을 어떻게 나누냐면 역학적 파동과 전자기 파동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야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학적 파동은 뭐냐면 매질의 진동이 매질을 따라 전달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역학적 파동의 경우에는 매질이 없으면 어땠어요? 파동이 존재하지 않았죠. 그래서 파동의 종류마다 고유한 매질의 진동을 전달하는 메커니즘이 있어서 이제 파동이 전달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섰다 앉았다 하는데 나 혼자 섰다 앉았다고 이 사람도 혼자 섰다 앉았다 하면 파동이 안 되죠. 둘 사이에 무슨 약속이 있어야 되죠. 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줄 이루는 분자 사이에 이제 장력이 작용해서 그것이 이제 파동을 연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런 메커니즘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역학적 파동의 경우에는 진동하는 물체가 진동하는 방향과 파동이 진행하는 방향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 두 가지 방향이 수직인 것을 횡파다라고 하고 줄에서 생기는 파동이나 수면파는 매질이 진동하는 방향하고 진행하는 방향이 수직이죠. 근데 종파는 둘이 같아요. 음파가 그런 예입니다. 음파는 진동하는 방향과 진행하는 방향이 같아서 종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이 역학적 파동의 중요한 성질은 바로 뭐냐면 매질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는데 이 파동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 간섭 현상을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입자면 절대로 간섭을 보이지 못합니다. 파동의 경우에만 간섭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파동 방정식을 만족하는 파동은 간섭을 보이는데 왜 그러냐? 파동 방정식은 2차 미분 방정식이죠. 2차 선형 제차 미분 방정식인데 2차 선형 제차 미분 방정식의 풀이는 그걸 만족하는 풀이 두 개가 있으면 그 두 개를 더한 것도 또한 풀이다 라고 하는 게 이게 간섭 현상을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 미분 방정식인데 선형 제차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는 파동은 이 간섭 현상을 다 만족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전자기파는 어떠냐? 전자기파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전기장과 자기장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서 진동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매질이 따로 필요가 없고 전자기파가 진행하는 메커니즘은 바로 뭐냐면 전자기 유도입니다. 아까 어땠어요? 컬 E는 파셜 T분의 파셜 B 그랬죠. 그래서 자기장이 바뀌면 전기장이 생깁니다. 또 전기장이 바뀌면 자기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하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반복하면서 만들어가면서 전자기파가 전달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자기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의 방향과 전기장과 자기장이 전달되는 방향이 항상 수직이어서 전자기파는 항상 횡파이고 이 전자기파는 매질이 없는 진공에서도 존재하죠. 가죠. 그래서 매질이 사실은 필요가 없는데 빛의 경우에도 빛의 매질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빛의 매질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빛의 매질은 다른 파동의 매질과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파동의 매질은 그 매질의 진동이 파동을 전달시키죠. 전자기파의 매질은 뭐냐면 전자기파가 통과하는 공간에 존재하는 물질을 전자기파 매질이라고 부릅니다. 그 매질이 없어도 전자기파는 거기 있는 거예요. 물속을 전자기파가 지나갔어요. 물이 없어도 전자기파는 지나갑니다. 근데 그 지나가는 길에 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자기파 매질이라고 부르고 이 전자기파도 역학적 파동이 만족하는 것과 똑같은 파동 방정식을 만족하기 때문에 간섭 현상과 회절 현상을 보인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전자기파는 횡파라고 하는 것을 이것도 무엇 가지고 알겠습니까? 맥스웰 방정식 가지고 합니다. 이 맥스웰 방정식 가지고 그것을 맨 처음 알아낸 사람이 포인팅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전자기파는 이런 식으로 가는데 어떻습니까? 여기서 파란색은 자기장이고, 전기장이고, 빨간색이 자기장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자기장과 전기장이 서로 수직이죠. 그 다음에 이놈이 진행하는 방향도 수직인데, 요거 어떻게 가느냐 하는 걸 맥스웰 방정식으로 구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런 식으로 갑니다. 여기서 E 크로스 B가, 이게 바로 전자기파가 전달되는 벡터예요. 요 E 크로스 B라는 벡터, S 벡터를 포인팅 벡터라고 부르는데, 포인팅은 막 이렇게 어디를 가리킨다 이런 뜻은 아니고 사람 이름입니다.
존 포인팅이라고 하는 사람이 맥스웰 방정식에서부터 유도했습니다. 요게 가는데 여기서 뭘 알 수가 있냐면 이 포인팅 벡터의 크기가 바로 전자기파가 전달하는 에너지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E, B 할 것 같으면 전기장의 세기가 자기장의 세기가 되겠죠. 그러면 그 에너지 밀도가 이동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S의 방향이 전자기파가 진행하는 방향하고 똑같고 이 단위 넓이를 지나가는 전자기파의 그거는 이 포인팅 벡터의 크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까 빛은 전자기파의 조그만 부분이라고 했는데 전자기파는 무엇으로 구분을 하냐면 진동수로 구분합니다. 근데 진동수 곱하기 파장은 속도죠. 근데 속도는 안 변하고 똑같죠. C죠. 그래서 진동수를 알면 파장 금방 구해요. C 나누기 진동수는 파장입니다. 이게 진동수 또는 파장으로 전자기파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스펙트럼 이렇게 쓰면 빛을 진동수는 파장으로 펼쳐 놓는데 이렇게 펼쳐 놨을 때 여기에 진동수가 제일 큰 거, 제일 큰 걸 뭐라고 부르냐면 감마선이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이게 전자기파인지 모를 때 이미 이렇게 서로 다른 이름이 붙었어요. 왜 이렇게 다른 이름이 붙은 게 뭐냐면 뭔가 있는데 그것이 물질과 상호작용해서 하는 일이 다 다릅니다. 이런 가시광선의 경우에는 우리 눈에 보여요. 그런데 여기에 가시광선보다 진동수가 조금 더 크면 그게 이제 자외선인데 자외선은 어떠냐면 살갗에 했을 때 살갗이 좀 타는 그런 정도가 있죠. 소독도 할 수가 있죠. 이제 그것보다 조금 더 크면 이제 X선이 되고 그것보다 더 크면 감마선이 되고 뭐 이렇죠. 그다음에 그 가시광선보다 진동수가 작으면 적외선이 되고 이렇게 진동수 가지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구분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전자기파의 스펙트럼을 형성한다. 그러니까 스펙트럼이라는 말이 이제 짧은 의미, 작은 의미로는 가시광선에다가 프리즘을 통과시키면 빨주노초파는 뭐 이렇게 나뉘죠. 자, 이걸 스펙트럼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가시광선의 스펙트럼이라면 전자기파의 스펙트럼은 전자기파 전체의 진동수를 쫙 펼쳐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라디오파, 또는 뭐 마이크로파, 또는 뭐 텔레비전파, 또는 핸드폰에 쓰는 파, 핸드폰에 쓰는 파는 마이크로파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전자기파의 일종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가시광선을 늘어뜨렸더니 어떻게 되냐면 가시광선의 스펙트럼은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되는데 이거 빨주노초파는 뭐 이렇게 되죠. 사실은 가시광선이 이렇게 7가지로 딱 구분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진동수가 연속적으로 있는데 이렇게 빨주노초 파남보로 7개로 나눈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뉴턴이 이렇게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로 나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자기파의 속력은 우리 아까 어땠습니까? 진공 중에서의 속력이 있었는데 매질이 속력을 결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진공 중에서는 루트 입실론 제로 뮤 제로분의 1인데 매질에서는 어떻게 되냐? 어떤 매질에서는 그 매질의 유전율과 투자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제로를 뺀 거예요. 제로를 빼서 뮤2의 제곱분분의 1 할 것 같으면 이게 바로 그 매질에서의 이제 속력이 되는데 이때 그 매질에서 저 투자율 뮤는 거의 다 비슷합니다. 뭐가 달라지냐면 이 입실론이 달라지는 거예요. 입실론이 물에서는 진공에서 입실론보다 훨씬 커집니다. 그래가지고 속력이 훨씬 작아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매질이 딱 결정이 되면 그때는 진동수가 다르더라도 다 똑같은 속력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공에서의 정인자기파의 속력은 아까 한 것처럼 2.99 곱하기 10의 8승 미터/세컨드 이렇게 되고 진공에서 전자기파 속도는 속력이 가장 큰 최대값이다라고 하는 건 앞에서 얘기했었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전자기파는 전부 우리 사람의 인체에 해롭습니다. 근데 전자기파 중에서 해롭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가시광선이죠. 이 가시광선 우리 몸에 해롭지가 않죠. 자, 가만히 봤더니 우리 우주 공간에는 모든 종류의 전자기파가 다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감마선도 돌아다니고 X선도 돌아다니고 뭐 자외선도 돌아다니고 뭐 적외선도 돌아다니고 막 다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어떠냐? 이 지상에서는 가시광선만 들어옵니다. 그 뭐가 그러냐면 공기하고 구름이 딱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서 볼 것 같으면 여기에 매곡대기, 대기권의 상층부에 성층권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감마선, X선, 자외선 이런 건 여기서 다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원경을 빛으로만 망원경을 보지 않고 요새는 감마선으로 보는 망원경, X선으로 보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감마선이 들어오는 걸 측정합니다. 그 다음에 X선이 들어오는 걸 측정해요. 근데 지상에서는 측정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 막히니까 안 되죠. 자, 이런 걸 측정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위로 인공위성을 뛰쳐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감마선을 측정하는 인공위성 뛰어 올렸고, X선 하는 거 뛰어 올렸고, 자연선 하는 거 뛰어 올렸고, 이래가지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주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 하는 것들을 전부 측정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가시광선의 경우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밑에까지 쭉 도달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시광선이 밑에까지 도달하고 그것만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죠. 근데 이게 바로 어떤 진동수냐면 태양에서 나오는 복사파를 이렇게 복사파 곡선을 쓸 것 같으면 맨 꼭대기가 바로 이 가시광선 눈에 보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태양에서 나오는 전자기파에서 제일 센 게 이게 바로 이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가시광선이 놀랍게도 구름도 통과하고 대기권도 다 통과해서 우리 지구 안쪽까지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몇십억 년 지나는 동안에 지구에 있는 생물들 중에서 어떻습니까? 태양에서 들어오는 전자기파를 잘 관찰할 수 있는 놈이 제일 많이 살아남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가시광선이 무슨 특별한 성질을 갖고 있어서 우리 몸에 해롭지 않다기보다는 가시광선을 맞고도 전혀 영향이 없는 방향으로 진화가 진행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맞겠죠. 그게 왜 그러냐면 가시광선만 지구까지 들어오고, 그다음에 태양에서 제일 센 것이 가시광선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근데 그것보다 이제 진동수가 더 작으면, 그러면 대부분의 적외선도 대기가 다 흡수합니다. 그래서 적외선 망원경도 바깥으로 띄워야 하시대요. 그 대기권 바깥으로 띄워야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기 라디오파는 지상까지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라디오파는 우리 인체에 해롭지가 않아요. 자, 이건 어디에 쓰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제 우주에 생명체가 있다면 이 생명체끼리 서로 의사소통하는 건 무엇으로 의사소통할 거냐면 필시 라디오파 가지고 의사소통을 할 텐데, 나중에 우리가 몇천 년, 몇만 년 후에 우리가 소통할 때 바로 이런 라디오파는 우리 대기권이나 구름을 다 뚫고 올 수 있어서 가능하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라디오파 중에서도 장파나 중파 이런 것은 또 차지하는 데서 못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전기 현상의 법칙과 자기 현상의 법칙을 다 정리해 가지고 전자기파까지 알게 됐고, 이 전자기파가 우리 인간에 해롭지 않은 전자기파는 지구 지상 표면까지 아주 잘 들어온다고 하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전자기 현상의 기본 법칙에 대해서는 오늘로 이번 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전기 회로 를 또 한 주 동안 공부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자기 분야를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성 이론과 같은 현대물리로 돌아가려고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이번 주에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